회색빛 절망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도시, 모스크바의 1938년 늦가을, 스탈린의 철권 통치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시절이었다. 거리는 침묵하거나 혹은 당의 구호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런 음울한 도시 한 귀퉁이, 비좁은 공동주택의 작은 방에서 젊은 작가 지망생 미하일 이바노프는 꺼질 듯한 등불 아래 펜을 움직였다. 지방 소도시 출신의 그는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망 하나로 이 거대한 도시에 발을 들였지만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의 자유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의 희미한 연주를 통해 미하일은 당대 최고의 출판사로 명성이 자자한 노비미르 새로운 세계에서 허드렛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방대한 서고를 정리하고 낡은 자료들을 옮기는 고된 일이었지만 책들 사이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다. 노비미르의 사장은 안드레이 볼코프, 한때는 진보적인 문학을 옹호했으나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곳에서 미하일은 운명처럼 스베틀라나를 만났다. 안드레이 사장의 외동딸이자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예술학도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놓인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때때로 그곳에 들러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기곤 했다. 미하일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조용한 미소에 첫눈에 사로잡혔지만 감히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가난한 작가 지망생과 존경받는 출판사 사장의 딸,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했다. 노비미르의 실질적인 운영은 부사장인 파벨 쿠즈네초프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매끄러운 처세술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빠르게 승진한 야심가였다. 겉으로는 안드레이 사장에게 깍듯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은밀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파벨은 종종 서고를 정리하는 미하일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곤 했다. 그의 눈에는 미하일의 가난과 순수함이 마치 조롱거리처럼 비치는 듯했다. 미하일은 낮에는 출판사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비좁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만년필로 글을 썼다. 그의 글 속에는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스베틀라나는 가끔 아버지의 서재에서 미하일과 마주쳤다. 그의 성실함과 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깃든 깊은 눈빛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하일의 낡은 외투 아래 숨겨진 뜨거운 영혼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미하일이 실수로 서재에 두고 간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본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미완성의 시와 단편 소설의 초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투박하지만 강렬한 문장, 깊이 있는 사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녀는 이 가난한 청년이 가진 비범한 재능에 전율했다. 다음 날 스베틀라나는 용기를 내어 미하일에게 다가갔다. 미하일 씨, 어제 당신의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미하일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어졌지만 스베틀라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당신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문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급격히 가까워졌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서, 혹은 눈 내리는 모스크바 강변을 함께 걸으며 그들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하일은 스베틀라나에게 자신의 꿈과 좌절을 털어놓았고 스베틀라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서로의 영혼이 깊이 공명하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풋풋하면서도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잿빛 도시 모스크바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비밀스러운 섬과 같았다. 파벨 쿠즈네초프는 미하일과 스베틀라나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스베틀라나를 통해 미하일이 안드레이 사장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미하일의 순수한 재능이 부러웠고 동시에 경멸스러웠다. 파벨은 노골적으로 미하일을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일부러 모욕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동료들 앞에서 그의 가난을 비웃기도 했다. 심지어 안드레이 사장에게
미하일이라는 젊은이가 분수에 맞지 않게 스베틀라나 양 주위를 맴도는 것 같다며 교묘하게 험담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출판사는 발칵 뒤집혔다. 안드레이 볼코프 사장이 NKVD 내무임위원회 요원들에게 연행된 것이다. 제목은 반소비에트 사상을 유포하고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결탁한 혐의였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노비비르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수군거렸다. 파벨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의 치밀한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안드레이 사장의 이름으로 금지된 서적 몇 권을 몰래 출판사에 들여놓고 익명으로 당국에 밀고 했던 것이다. 스베틀라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미하일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스베틀라나, 절망하지 마세요. 볼코프 사장님은 결백하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미하일의 낮은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스베틀라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미하일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파벨 쿠즈네초프가 있음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힘도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과거 작가 모임에서 알게 된 율리아 스미르노바를 찾아갔다. 율리아는 진보적인 문학 잡지 새벽빛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담하고 정의로운 여성이었다. 미하일은 율리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다. 율리아는 그의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하일,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중요하니까요. 율리아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파벨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율리아는 기자로서의 정보망을 동원했고 미하일은 출판사 내부에서 파벨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했다. 하지만 파벨은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고 오히려 미하일과 율리아의 주변에 감시의 눈길을 보내며 그들을 압박했다. 어느 날 밤 파벨은 미하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류 더미 위에 놓인 코텍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미하일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미하일 동무, 자네의 재능은 익히 알고 있네. 이번 일에서 조용히 물러나 준다면 자네의 책을 노비미르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힘써주지. 그리고 스베틀라나 양과의 관계도 눈 감아줄 수 있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도끼가 숨겨져 있었다. 미하일은 잠시 흔들렸다. 작가로서의 성공, 그리고 스베틀라나와의 미래.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다. 쿠즈네초프 씨, 당신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파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리석은 놈.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걸세. 자네 아버지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은 별일 없으시겠지? 비열한 협박이었다. 미하일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섣불리 대항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하일과 스베틀라나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스베틀라나는 아버지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미하일은 그녀를 묵묵히 지지하며 파벨의 음모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어느 늦은 밤 미하일은 파벨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지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파벨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드레이 사장에 대한 허위 고발장의 초고와 그와 밀통하는 당 간부들의 이름이 적힌 비밀장부의 일부였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파벨이었다. 미하일은 숨을 죽인 채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다행히 파벨은 서류 몇 장만 챙겨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미하일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급히 장부의 내용을 필사하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스베틀라나는 미하일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실마리이자
동시에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파벨 쿠즈네초프의 야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안드레이 볼코프를 완전히 제거하고 노비미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볼코프 사장이 실제로는 반체제 지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해온 핵심 인물이라는 내용의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보고서에는 위조된 송금 기록과 가짜 조직원 명단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만약 이 보고서가 NKVD 고위 간부나 당 중앙위원회에 전달된다면 볼코프 사장은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거나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평생 MIA 돌아오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 미하일과 율리아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파벨의 계획을 알아냈다. 보고서가 전달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파악했다. 시간은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율리아는 자신이 아는 양심적인 하급 관리에게 은밀히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미하일은 파벨의 사무실에서 빼낸 비밀 장부의 내용을 토대로 그의 또 다른 비리들을 정리했다. 결전의 날, 모스크바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고급 다창에서 파벨은 NKVD의 실세인 스미르노프 장군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작된 보고서를 전달하고 볼코프 사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생각이었다. 미하일과 율리아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다차 주변에 잠복했다.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잠시 후 파벨의 검은색 관용차가 다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파벨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의기양양하게 차에서 내렸다. 바로 그 순간 미하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쿠즈네초프 씨, 당신의 악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파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누굴 막아서는 거냐. 경비원, 이놈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미하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파벨의 비리가 적힌 문건들을 꺼내 보이며 그의 죄목을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횡령, 착취, 동료들에 대한 무고, 그리고 안드레이 사장에 대한 음모까지. 파벨의 얼굴은 점차 창백하게 변해갔다. 그때 다차 안에서 스미르노프 장군이 걸어 나왔다. 그의 옆에는 율리아와 그녀가 미리 포섭해둔 파벨 밑에서 일하며 그의 비리를 알고 있던 젊은 비서가 함께였다. 젊은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파벨이 자신에게 위조 문서 작성을 지시했던 사실을 증언했다. 궁지에 몰린 파벨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미하일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NKVD 요원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에서는 볼코프 사장을 음해하기 위한 조작된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파벨 쿠즈네초프는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권력의 이름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은 허무한 종말을 맞이했다. 파벨 쿠즈네초프의 모든 음모는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반역죄 및 국가재산 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그는 길고 긴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선고받았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과 부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며칠 후 안드레이 볼코프 사장은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을 나서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감 생활은 그의 혼에 깊은 상처와 함께 값진 깨달음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출판인으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인간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노비 미르로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미하일과 스베틀라나를 불렀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하일 동무, 그리고 내 딸 스베타,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자네들의 용기와 진실됨이 나를 구원했네. 그는 미하일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스베틀라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스베타, 아비는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미하일 동무, 자네의 뛰어난 재능과 굳은 성품을 나는 믿네. 부디 우리 노비 미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주게. 그리고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다. 신분의 벽도 시대의 어둠도 그들의 사랑 앞에서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못했다. 얼마 후 미하일과 스베틀라나는 가까운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사랑과 예술의 향기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흘러 미하일은 작가로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글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희망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첫 소설집은 우여곡절 끝에 노비미르에서 출판되었고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스베틀라나는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고 자신 또한 그림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화가로 성장했다. 노비미르는 안드레이 사자